자, 반갑습니다. 오늘 큰일 났네. 야간반 1명, 2명 오지 강의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느낌에 벌써 쫙 오셨네 지금. 봅시다. 힘들면 오면 제가 올게요. 아유, 뭐 안 오셔도 됩니다. 한 둘, 저쪽에 둘, 셋, 3명 정도는 오겠구나.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이제 저기 중개 실무를 들어가는데 저번 주에 잠깐 아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중개 실무 쪽은 오늘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보법하고 그다음에 경매 부분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저기 수요일 날인가 주임법 상위법 배웠던 것 같은데? 배웠죠? 조금 배웠어요. 저기 민사특별법 파트를 다 나갔나요? 어땠어요? 다 나가고 어느 부분 나갔죠? 민법에서? 배웠을 때 기억. 야, 지금 분명히 나간 것 같은데. 자, 제목은 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발만 살짝 건졌다가 담궜다가 나온 건가? 일단 그 민법에서 조금씩 배웠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안 하고 다른 걸 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저기 1차 지금 해서 그때 수업 안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임법과 상임법,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 받으셨죠? 이게 뭐냐면 경매 절차예요. 경매가 사실은 상당히 좀 까다롭고 힘들어요. 힘든데 아마 마지막 시간에 경매 절차를 간단하게 아마 강의를 아마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보죠. 뭐 그 외에도 지금 이 주임법, 상임법 외에 제가 한 2가지 법을 좀 더 간단하게 다루고 한번 넘어갈 겁니다. 자, 저번 주에 254페이지부터 아마 배웠을 거예요. 맞죠? 254페이지에 그 업무 정지 기억나나요? 자, 일주일 됐습니다. 야, 벌써 세월도 참 빠르네.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게 지금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나가죠? 정말로 이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게 여러분들은 2개월마다 이렇게 한 바퀴씩 돌죠. 각 과목별로 싹 2개월마다 돌 거예요. 이게 언제 세월이 갔는지를 물을 정도로 세월이 금방 확 지나갑니다. 이게 2개월 그냥 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2개월 그냥 하다 보면 진도 나가거든요. 그럼 2개월 지난 거예요. 또 우저거저저 하다 보면 또 차가운 건 또 진도 나가면 또 2개월 지나갑니다. 이게 세월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지금은 10월 29일인가요? 시험 예정 날짜가? 언제 저기 오나는데 순식간에 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제 벌써 2개월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또 2016년 무슨 년이라 그랬죠? 예. 그 발음 좀 조심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16년이 들어옵니다. 자, 일단 저번 주에 배웠던 업무정지 부분 있죠? 자, 업무정지 부분에서 보면 업무정지권자가 누구였죠? 업무정지권자? 예. 등록관청이죠? 자, 등록관청이고 업무정지는 몇 월 범위에서 하는 거? 예, 6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하여야 한다 그랬나요? 할 수 있다 그랬나요? 예,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 것도. 업무정지 사유는 제가 이렇게 지금 다 다루면서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자, 재등록 개업공개서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폐업 전에 개업공개서 지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위가 승계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서 지위가 일단은 승계된다. 그래서 폐업 전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다시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죠. 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뭐 있었어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취소는 일단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하는 부분이고요. 자격 정지는 어떻게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격 취소권자는 누구? 자격 취소권자는
예, 시도의사 중에서 교부한 시도의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격 취소는 네 가지 사유가 있었죠. 자,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는 그 사유가 발생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해줘야 되는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자격 정지가 있었죠. 자격 정지는 마찬가지로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는데 자격 정지는 몇 월 범위 내에서 몇 월 범위? 예, 6월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를 하여야 한다 그랬나요? 할 수 있다 그랬나요? 예,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사유를 뭐 자격 취소, 자격증 사유를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해주라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거래정보사업재단 행정처분 있었죠. 거래정보사업재단 행정처분으로서 뭐가 있었다? 거래정보사업재단 행정처분. 자, 지정 취소가 있었죠. 정지가 있었어, 없었어요? 정지는 없었죠? 정지는 없었고 취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 자, 그러면 이때 지정 취소는 누가 하는 거? 예, 취소권자는 국토부 장관이고요. 지정 취소를 하여야 한다 그랬나요? 할 수 있다 그랬나요? 예, 할 수 있다. 기본 베이스를 이런 것을 좀 깔고 넘어가시라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행정처분은 행정관찰성 행은 처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벌칙 부분이 있었죠? 행정벌. 자, 이제 여러분들 2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럼 행정벌이 뭐가 있다? 행정형벌과 뭐가 있었어요? 질서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자,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취소, 정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럼 형벌하면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그랬죠? 징역, 벌금과 징역을 기억하라 그랬죠? 형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역, 벌금을 기억하라. 그러면 또 행정질서벌하면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과태료를 기억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금과 과태료는 반드시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벌로서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벌금, 그 다음에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벌금인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보면 어떻게 돼요? 뭐 그거는 이제 사유만 한번 간단히 3-만 보고 넘어가죠. 이게 뭐 어떻게 돼요? 금지행위가 3개가 있었어요. 금지행위가 3가지가 있었고 나머지 2개가 뭐 있다? 무등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부정등록. 자, 다시 한번 금지행위 3가지. 금지행위 3가지 뭐였죠? 3- 증서, 중개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그 다음에 투기조작행위. 자, 이게 금지행위의 3-에 3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 무등록하고 거짓부정등록. 요게 3-였죠. 자, 그래서 배웠던 거 잠깐 기억만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외우려고 자꾸 이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머릿속에 자꾸 외우려고 그러고, 어디 보니까 뭐 암기법도 뭐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지금 암기 해가지고, 중개사법이라든가 이런 거 정력 있으면 뭐에 치중하라? 예, 1차에 치중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물론 이제 1차 합격자분들은 물론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같이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1차 합격자랑.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디에다가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어디에다가 치중해야 된다? 예, 1차에 치중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요. 자, 어쨌든 여기서 3- 이런 식으로 있고 1년 이하 징역처럼 벌금 쭉 보면 자, 넘어가고요. 자, 양벌 규정이라는 개념 있었죠.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란 뭐랬어요? 양쪽을 벌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양쪽을 벌하는 거. 자, 그러니까 고용인이 이 법 위반해가지고 3-1-1 위반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를 벌하는 외에 누구도 같이 벌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벌한다 그랬죠? 벌하는데 어떻게 벌한다 그랬어요? 네, 동조에 규정된 뭐를 구한다? 벌금형을 구한다. 자, 그래서 직원 때문에 징역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랬죠? 뭐만 문다 그랬어요? 벌금만 문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양벌 규정 부분에서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상태가 좀 애매한 부분 규정 하나 있었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가 과연 어떤 경우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양벌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이제 질서벌 하면 과태료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과태료 부과권자로 보죠.
과태료 부과권자를 보면 일단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것이 거래정보사업자 있었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도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자 관련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토부 장관이 협회에 대한 인가를 해주죠. 그러니까 자 지정 국토부 장관이 해주고 그러니까 관련되는 거. 자 국토부 장관이 부과 징수하는 것은 거래정보사업자 거하고 그다음에 뭐 협회 거. 자 그다음에 또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하는 게 있었죠.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하는 것은 뭐가 있었다. 일단 자격증 미반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되면 자격증 반납하라 그랬죠. 자 미반납 부분과 그다음에 또 연수교육 관련 다 누구와 관련되는 거예요? 시도지사와 관련되죠. 자 나머지 부분은 일단 등록관청에서 부과 징수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일단 해놔라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나중에 문제 1시간 풀다가 꽉 채워서 강의를 할 거예요 아마. 초기 때는 아마 1시간 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뭐였죠? 부동산 거래. 자, 이제 278, 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그다음에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었어요? 입주권, 도정법상의 입주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주택법상의 분양권. 그 두 가지만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했었고요. 자, 두 가지에 대한 뭐가 체결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60일. 네, 60일. 계약처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와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로 둘로 나눠지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일단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는 누구 끼지 않고 개업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하게 되면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거래 당사자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이때 거래 당사자 신고는 공동 신고 의무라 그랬죠. 예, 공동신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해서 그 다음에 제출은 한 사람이 제출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뭘로 할 수 있고요. 전자문서로도 할 수도 있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할 수도 있죠. 신고를 뭐 한다 그랬어요? 대행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신고 의무가 있었죠. 그럼 개업 공개사 신고 의무는 누구가 중개준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준다면 거래 당사자는 뭐가 되고요? 완전히 의무가 없어지죠. 의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자, 개업 공개사가 일단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제출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신고를 대행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됐었어요. 누구만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자, 대략적으로 아마 부동산 거래 신고의 큰 틀은 이런 틀이다라는 것을 아마 저번 주에 일단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진도 나가죠. 사실 오늘 이제 그 중개 실무 부분인데, 자, 중개 실무는 시험 문제를 보면요, 약 한 3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40문제에서 30% 정도면 몇 문제예요? 12문제죠? 네, 12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법령 파트, 이 법령 파트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까지 들어갑니다. 거기까지가 약 한 30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중개 실무 파트가 한 10문제 정도 출제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 언젠가 제가 이 얘기했을 거예요. 중개 실무는요. 따지고 보면 제가 많이 강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민법 알면 그 다음에 또 공법 알면 공시세법 알면 이 문제를 갖다가 3분의 2는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조금씩 다뤄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과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개실무 쪽에 보면 쭉 일단 넘어가서 제가 그 주임법, 상임법 말고 다른 법을 두 가지를 조금 다루고 넘어갈 텐데 338페이지 보세요.
338페이지에 보면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이 나옵니다. 이 중개실무에서는 참 별 것들이 다 나오는데 묘지와 관련된 부분도 나와요. 자,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뭐냐면, 왜냐면 장사가 뭐 하는 거예요? 장사. 예, 장사 지내는 거죠? 예, 장사 지내는 거예요. 뭐 장사, 뭐 영업하는 것도 장사라 그러지만 우리가 흔히들 장사하면 많이 뭡니까? 장례. 그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보니까 몇 내용이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 나오죠. 그 뭡니까? 장례 지도사 있죠. 예, 그거 근거법이에요. 이게 이 장사 등의 법률, 이게 여기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안 나옵니다. 그 장례 지도사 관련된 근거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장례 예식장 있죠. 다 가보셨죠? 장례 예식장도 여기 설치 기준 다 나오고요. 이 법에서. 그 다음에 또 납골당 이런 거 있죠. 요즘은 봉안묘라고 그러죠. 납골이라는 것이 좀 용어가 좀 그래가지고 좀 봉안으로다가 좀 바뀌었는데요. 자, 그와 관련된 것도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장례 지내는 거와 관련된 부분이 모두 다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묘지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묘지와 관련된 부분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중개실무에서 거의 매년 요번에는 아마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거의 매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또 편리해요. 묘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장사되고 난 법률에 있어서 묘지가 어떻게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용어의 정의하는 부분 있죠? 거기 보면 자연장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연장 뭐 하는 거예요? 자연장. 여러분들 자연장이라는 개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뭐냐면 수목장이라고 그러죠. 왜? 수목장. 자, 그 수목장이라고 해가지고 자, 화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여러분들이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내가 이 얘기가 잘못됐다 이거 아니죠? 자, 그래서 그 화장을 하면 뭐가 나와요? 화장해서 이제 골불이 나오죠? 이걸 대부분 이제 납골,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이제 납골당에다가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나무 같은 걸 심어요. 나무나 이런 걸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심은 다음에 그 나무 밑에다가 묻는 형태. 요것이 바로 자연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장은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저기 뭡니까? 텔레비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유럽에 보면 이게 그 살림 있죠? 뭐 그렇게 오는데 왜 다 구경하는 유명인 사모입니다. 그 살림 큰 나무들 그 뭡니까? 거기에 그 골불 갖다 묶고 거기다 폐차를 해가지고 하는 이게 유럽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 도입을 합니다. 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요. 우리나라에서 뭐를 억제시키냐면 묘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법이에요. 묘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갖다 권장해요? 바로 자연장이나 아니면 화장, 납골을 갖다가 봉안한다 그러죠? 그거를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바로 묘지와 관련된 부분과 자연장에 관련 그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그럼 일단 묘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묘지와 관련된 묘지 관련된 면적이 어디쯤 나오냐? 뒤에 이게 자연장지 면적 나오고 8번 분매 저면적 나오죠? 자, 거기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보면 일단 그 묘지는요. 묘지는 크게 공설묘지와 공설묘지, 그 다음에 또 사설묘지로 나눠집니다. 공설묘지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공동묘지 있나요? 원주에? 있어요? 자, 혹시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묘지 혹시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하나의 공설묘지라고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하는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묘지죠. 자, 그리고 사설묘지는 네 가지로 다시 나눠지는데, 자, 법인묘지가 있고요. 법인묘지. 그 다음에 또 종중, 문중묘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가족묘지가 있어요. 가족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묘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특히 개인묘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좀 잘 나왔는데요. 자, 법인묘지. 여러분들이 저기 무슨 묘지 공원이라는 거 있죠. 예, 그런 건 이제 법인에서 이제 운영하는 묘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인묘지 같은 거는 면적이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되어야 돼요. 10만 제곱미터에서. 나중에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면적이지만 지금 그냥 듣고 한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기 이거 때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제가 아마 허가라는 개념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었죠? 아마 등록과 허가 이거 아마 제가 한번 구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저기 파주 쪽인가 어디에서 그 군수가 막 잡혀가고 그랬었어요. 허가 이거 돈 받고 허가 내줬다가. 그래서 이 법인묘지 이것도 요즘 장사가 제법 되나 봐요, 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화장할 거예요? 아니면 묘지를 들어갈 거예요? 자연장? 수목장? 저는 예?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땅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들어갈 자리까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밑에 새끼들이 이제 말을 듣냐 안 듣냐가 문제네요. 그냥 휙 태워버릴 수도 있는 거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내 새끼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는 지 알아서 하는 거고. 어쨌든 예? 그냥 뭐 그 땅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한번 들어가든지 뭐 아니면 태우든지 뭐 상관없잖아요. 그냥 들어갈 땅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럼 저기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냥 장소만 이렇게 마련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밑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법인묘지가요 이게 장사가 제법 잘 되나 봐요. 그 춘천 쪽으로 가다 보면 얼마 전에 묘지가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법인묘지가 산 깎아가지고 묘지가 하나 생겼던데 어쨌든 자, 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종중문중 묘지가 있죠. 종중 아시죠 뭔지? 예, 젊으신 분들은 가끔 물어봅니다. 종중이 뭐예요? 물어보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질문을 하시는 분은. 자, 이거는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야 되고요. 자, 이거는 또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뭐 가족묘지가 있는데요. 자, 이 가족묘지는 직계가족묘지입니다.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고조할아버지 할머니 직계가족 있죠? 직계가족만 하는 건데 이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이거는 법인묘지는 법인으로서가 운영할 사람만 해당되는 거고 이거하고 이거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많이 물론 가족묘지는 좀 많이 관련되는 분들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이제 많이 관련되는 것이 개인묘지죠. 자, 개인묘지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 줘야지만 됩니다. 30제곱미터 이하고요. 자, 이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거 벌써 요 개인묘지 문제만 한 5번 정도 나왔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면적 문제라든가 허가 받는 거, 신고되는 거 이런 것들 의외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묘지는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신고 안 하면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요. 근데 이게 의외로 저 시골에서 날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묘지 쓰면 막 신고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람끼리, 동네에서 아는 사람끼리 묘지를 쓰면요 신고를 거의 안 하는데 이게 옆에서 이제 찌르는 거죠.
그런데 날모르는 산에 와가지고 하면 신고를 의외로 많이 하나 봐요. 만약에 이렇게 신고를 안 하면 300만 원을 과태료 먹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묘지를 썼는데 우리 땅에다가 썼어요. 농지에다가 썼거든요. 신고를 하러 딱 가니까 하지 말래요. 거기서 공무원이 하지 말라고 게 뭐냐면 귀찮다고 농지 전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더만요. 임야를 갖다가 하면 임야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도 그 부차적인 부분도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신고하러 갔다가 그냥 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문제만 안 생기면 요즘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적응을 안 하는 모양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날 모르는 사람이거나 외지인들이 와서 묘지 썼더니 어떤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요. 어쨌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허가받는 거하고 신고하는 거하고 이런 차이점들하고 면적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묘지 부분에서 한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장이 있어요. 아까 자연장 뭐라 그랬어요? 수목장이라 그랬죠? 자 자연장지 자연장을 하는 땅을 뭐 한다? 자연장지라 그러겠죠. 자연장을 하는 땅을 자연장지라 그러는데 이 자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자 법인 자연장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자연장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종중 그 다음에 문중 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개인하고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묘지는 종교가 없죠. 종교가 없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자연장에는 종교 자연장지도 있습니다. 의외로 요즘 자연장 조성을 많이 하는 종교단체가 많이 늘어나요. 특히 절이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연장을 많이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자연장 땅 조성해야 될 것이 5만 제곱미터 이상 하고요. 자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묘지 사업 여러분들 나중에 저기 뭡니까 그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묘지 사업도 괜찮아요. 자연장 사업도 괜찮고 의외로 특히 저기 자연장은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졌어요 실제로. 이제 이 법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게 이제 한 4년째가 됩니다. 많이 안 알려졌는데 묘지는요 하면 거의 꽉 들어 찬다 그래요. 법인 묘지 허가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 있죠. 무슨 공원 해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이게 조성해 놓으면 거의 2년 만에 더 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 이렇게 지금 이 묻힐 땅이 많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어쨌든 자 이렇게 일단은 법인 자연진 이렇고 자 종교는요 자 3만 이하예요. 3만 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시군구 허가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중문중은요 2,000 제곱미터 이하고요. 자 이거는 사전 신고입니다. 허가가 아니 재작년 24회 때 문제 나왔던 거예요. 허가받는다고 문제 나왔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다 문제를 한번 구성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가족은 1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죠. 이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자, 그래서 면적들 한번 구분해 보고 넘어갑니다.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아마 묘지, 면적, 자연장지, 면적 이 면적 갖고 한번 쭉 정리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저기 교재 339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하단 부분에 자 7번에 5번 한번 보시죠. 자 묘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것도 있네요. 자 묘지는 도로철도 그 다음에 하천구역 그 예정지로부터 얼마 이상이요? 네, 300m 이상. 개인가족 묘지는 200이죠. 자 그 다음에 20호인가 밀집지역이라든가 학교 그 밖에 공주 수리 집합판 시설 장소로부터는 500m 이상. 개인가족은 300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이런 떨어진 곳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묘지가
자, 자연장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요. 묘지를 하는데 도로나 철도 이런데 200m 이상, 300m 이상 떨어진 곳 설치하라. 왜 이렇게 떨어진 곳 설치해야 돼요? 이유는? 예,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흔히들 혐오시설, 비선호시설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무서워요? 예,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서울에 보면 망운이 있어요. 거기 공동묘지 있는데 거기 묘지 옆까지 다 주택가가 들어서 있어요. 거기 잘 살아요, 지금도. 그 묘지 바로 옆에까지 주택이 딱 들어서 있는데도 잘들 살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묘지, 물론 이제 혐오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 이건 200m, 300m 떨어진 곳 설치하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 보세요. 묘지가 도로 옆에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많이 봤죠? 예. 네. 그냥 고속도로 옆에도 있고 국도변에도 바로 코앞에 있어요. 예? 예. 도로가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가보니 도로 옆에다가 바로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분명히 제가 여러분 교재도 있죠? 몇 미터 떨어진 거? 예, 200m, 300m 떨어진 거 설치하라 그랬죠? 근데 도로 옆에다가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뭐를 모르기 때문에 장사등행하라는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만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게. 그리고 자, 개묘지 같은 경우는요. 뭐라 그랬어요? 아, 개묘지는 이거구나. 이거죠? 며칠 이내 신고? 30일 이내 신고하죠? 자, 만약에 신고했다고 칩시다. 그렇지. 도로 옆에다 딱 해놓고 나 여기다 설치해서 신고했는데 야, 이 300m 떨어진 거 설치하라. 파내라. 라고 할 수 없죠,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300m, 200m는요 하나의 허가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가 요건. 그러니까 이렇게 묘지 같은 거 이렇게 시군구 허가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묘지 사업을 합니다. 법인묘지 사업해요. 그러면 일단 면적은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일단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이 도로나 철도 하천 여기서는 얼마? 500m 이상 떨어진 곳 설치하고 300m 이상 20호 인가 밀집적이라도 이것은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지만 뭐가 나는 거예요, 지금? 허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묘지, 여러분들 식구들 개인묘지 설치하는데 그냥 도로변에 있더라. 그럼 하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해놓고 야,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고 했으니까 파내라 소리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개묘지 같은 거는.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이런 거 배워놓고 나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해야 되는데 내 땅에서 떨어진 곳에 보니까 저 막 안 맞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게 묘지 그냥 설치해도 상관없어요. 신고 들어가면 내가 신고하면 되는 거죠, 뭐. 며칠에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30일에 요 도로 300m 이상 떨어진 거 설치해야 된다. 그거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소리는 없어요. 없고 다만 요걸 며칠 전에 신고해야 돼요? 예, 이것만 안 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300만 원 과태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고를 일단 안 했을 때가 좀 문제가 있지. 요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허가 요건이다라고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0일 지나서 신고가 들어가면 분쟁이 그것도 이제 과태료 대상이죠. 그걸 했다 그러죠? 자, 봅시다. 이제 이런 내용들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쪽 340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에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민법에서 분묘기지권 배우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분묘기지권. 아니, 안 배웠어요?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처음 들어봐요? 분묘기지권. 이게 정규 강의가 아니고 왜 토요일 날인가 뭐 할 때 그때 좀 다루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제가 간단히 얘기하죠, 뭘.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이란 권하면 뭐예요? 권리죠? 자,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은 간단해요. 남의 땅에다가 내 분묘를 설치하고 제사 지내고 벌초하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수호 봉제사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자, 그 권리를 뭐라 한다?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전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고요. 자, 그럼 분묘기지권은 내 땅에, 일단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내 분묘를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집 분묘를 설치해가지고 이거를 수호하고 뭐 벌초도 하고 무너진 데 있으면 가꾸고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봉제사, 여기다 제사 지내고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뭐라 하냐면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러고요. 이 권리는 남의 땅에 닿기 때문에 지상권적인 성질을 갖게 돼요. 지상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에서 볼 때 지상권 부분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분묘기지권 부분이 간단히 있지만 이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죠. 그러면 20년이 지나면요. 혹시 여기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시효취득한다 그래요. 이거는 들어봤죠? 아마 민법에서 요건 배웠을 거예요. 시효취득은. 몇 년 지나면? 예, 20년 지나면 분묘기지 권리를, 땅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남의 땅에다가 묘지 쓰신 분 혹시 계세요? 저희 집은 남의 땅에다 했거든요. 구규림 있죠, 왜? 대부분 왜 시골에서는 다 구규림 많이 해요. 근데 구규림에다가 해놓고 지금 20년 넘었어요. 20년 훌쩍 넘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권리를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남의 땅에다가 분묘 설치해가지고 평온공인에게 20년 이상 점유하고 했다면 취득되는데, 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호에서는요,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 1월달이거든요. 2001년도 1월달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설치한 분묘들은 이제는요, 허락 없이 남의 땅에다 분묘 설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세월이 발달돼가지고 앉아서도 왜 구규림 같은 거 다 확인할 수 있죠. 위성사진 갖고. 그래서 구규림에다가 만약에 묘지 쓰면 나중에 몇 달 뒤에 가면 말뚝 하나 박혔을 거예요, 아마. 이 구규림이니까 언제가 파가 시오라는 말뚝이 아마 박혔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구규림도 묘지 관리 철저히 많이 해요. 옛날에는 막 항공사진을 가끔씩 찍어가지고 확인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위성사진 갖고 바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묘지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남의 땅에다 함부로 묘지 설치했을 때는, 자, 그 권리, 즉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그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에 처리하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하면 나중에 허가받아가지고 개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묘지의 사전매매 금지, 이건 알아두시면 편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언젠가는 다 묘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묘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매매, 양도, 임대차까지 해가지고 사전매매 등을 완전히 금지시켜요. 매매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으면 여기 묻히겠다고 뭐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예, 가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남의 땅을 갖다가 해가지고 묘지를 가짜를 때 가묘라 그러죠? 만들어 놨다가 죽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못해요. 그러니까 허락 없이 이제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매매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사전 매매가 가능한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사전 매매다 들키면요,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좀 이제 이 사전 매매가, 그러니까 이 법은 묘지를 어떻게 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를 어떻게 하는 법? 예, 없앤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죠? 예, 없앤다는, 묘지를 억제시킨다는 거죠. 예, 억제시키는 건. 그러니까 사전 매매 이런 걸 금지하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70세 이상인자, 70세 이상인자, 여러분들 가족 중에 70세 이상인자가 만약에 계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혹시 묘지 분양 뭐 이런 거 혹시 광고 보셨어요? 많이 광고 나오죠? 묘지 분양.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사전 매매 금지 이거 강의하면, 아니 저 분양 많이 광고 나오던데요 그래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70세 이상인자, 그 다음에 또 6월
이내 사망 예정자. 사망 예정자. 이 사람은 진단서 첨부해야 돼요. 이 사람 6개월 이내 죽을 겁니다. 뭐 첨부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이거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안 죽으면 어떡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팔자죠 뭐 이거는. 지팔자죠? 그러니까 병원에 6개월 이내 사망 예정에 대한 진단서가 첨부돼 줘야지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부부의 합장. 근데 부부의 합장인데 둘 다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둘 다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죽어서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들어가 있는데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 예, 같이 여기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 그러실래요? 하기야. 제가 저기 부부에서 같이 부동산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이건 학원에서 잘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분들은 같이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거꾸로.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은 80%가 같이 들어가겠다 그래요. 나머지 20%는 아니라고 그러고 거꾸로 여자분들은 80%가 안 들어간다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죽어서 나 묻혀 있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겠다. 합장하려면 면적을 좀 더 넓혀야죠. 그런 것은 가능하다. 자, 요런 것들 빼놓고는 이제는 묘지의 사전 매매 자체도 일단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편리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이런 장사대행하는 법률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 자,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 이제 또 하나의 법을 배울 텐데요. 35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52페이지 보니까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거 있죠? 자, 이거는 이 장사법도 이 과목에서만 배우는 거고요.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것도 이 과목에서 배워요. 나머지 다른 데서는 배우는 게 없습니다.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였어요? 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거죠. 매년 시험 문제 한 문제씩 나와요. 11회부터 시작해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문제 단독 문제로 나오든지 실무상에 어떤 껴가지고 한 문항으로 나오든지 간에 매년 11회부터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많죠? 외국인 손 들어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민 가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뭐 했다면? 포기하고 그 나라 국적 했다면 여기 와 있어도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들 외국인 하면 머리 이렇게 시커멓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가 될 수 있다? 네, 외국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신고를 해야 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외국인 토지법인데요. 이 외국인 토지법은 언제 이제 개정되냐면 99년도 때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외국인 토지법으로 바꿔놓습니다. 99년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네, IMF. 여러분들이 97년도 말에 IMF 터지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토지를 개방시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목적, 예를 들어서 어떤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런 특별한 목적 외에는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개방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집안이 이제 날아가죠. 그러면 있는 재산 처분해줘야죠. 집안이 폭삭 망하면 그럼 가장 먼저 부동산부터 처분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라가 쫄딱 망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팔아먹을 게 뭐 있어요? 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을 외국인에게 팔아먹으려고 이제 이 외국인 토지법을 만들어서 개방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외국인 토지법인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중개해 주다가 외국인 생각보다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시커멓고 머리 이렇고 코 크고 이런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가 나올 수 있다? 외국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중개 주다가 매매 중개 같은 게 주다가 외국인이라는 거 깜빡 까먹고 이거 뭡니까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야 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되지만 토지 같은 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라. 자, 그러면 외국인 토지법 부분에서 보면 이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신고는요, 자,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과 그 다음에 또 계약 외의 원인과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유 신고가 있습니다. 자, 뭐 날짜나 이런 것들 한번 볼 텐데, 일단 개념, 의무부터 일단 파악해 놓고 넘어가세요. 계약으로 인한 토지 취득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며칠이냐면 60일 이내 60일 이내 해줘야 되고,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다가 일단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체결하고 나서 60일 이내로 한다?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약 외원이 있죠. 자, 계약은 뭐 매매나 교환 뭐 이런 거죠. 증여도 뭐예요? 계약입니다. 증여도 계약이죠. 자, 매매, 교환이나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계약 외원에는 뭐냐면 상속, 그 다음에 경매, 그리고 판결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판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외국인이 경매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시군구.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중개와는 그렇게 친하진 않죠. 상속이라든가 뭐 경매라든가, 경매는 이제 권리 분석은 한 부분이 있지만 판결 이런 거면 중개와는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계약 외원인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이거는 취득일로부터 6월. 혹시 취득하는 부분 미법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경매는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대금에 완납하면. 대금 완납되는 순간에 취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보유 신고는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이었거나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으로 바뀌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디 가가지고 호주나 이민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호주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 없어지죠?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땅을 외국인이 돼서도 계속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속 보유신 거예요. 자, 계속 보유신 거는 이거는 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 시군구에 신고해줘야 돼요.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뭐 다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계약이라는 토지 취득이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신고는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 토지를 외국인이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정 특정한 지역에서는요, 허가받아야 되는, 이건 하나의 규제입니다. 이건 하나의 규제. 취득 규제입니다. 취득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자, 중요한 지역들이 나오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 자, 군사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습니다. 자, 좀 더 까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많이 보시죠? 지나가면서. 네, 뭐 원주야 뭐 군사도시니까 지금은 뭐 혁신도시 어쩌고저쩌고 원래 옛날에는 뭐 했었어요? 다 군사도시였죠? 네, 그래서 자, 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 여기에서는 어느 나라나 군사 쪽은 다 규제가 심하죠. 그래서 이거는 허가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물, 그 다음에 보호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자,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전쟁 나면 가장 먼저 털어가는 게 뭐예요? 문화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벌써 문화재들이 프랑스에 가 있고 일본에 가 있고 상당히 많이 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생태경관 보전지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주로 이제 습지 뭐 이런 거 있죠, 왜? 원주, 혹시 원주 쪽에 생태경관 보전지역 있어요? 잘 모르시나요? 뭐 서울 쪽도 한강변 쪽에 보면 이런 생태경관 보전지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잠깐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여러분들이 저기 제주도 가면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난 있다 그러죠, 왜? 그쪽 군락지 그런 것들을 이걸로 지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자, 4가지 지역, 나중에 다 기억해야 될 지역들입니다. 자, 4가지 지역에서는 뭘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 빼놓고는 다 뭐예요?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토지법은 누구한테만 적용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은 적용되는 거? 아니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뭐 할 때? 토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그런 특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중계를 해주다가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법도 이제 하나씩 공부를 좀 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요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신고해야 되는 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들. 자, 허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허가는 사전에 하는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후에 하는 건가요? 사전. 그렇죠. 사전이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는요. 이거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 받아야 돼요. 매매 계약 체결 전에 허가는 일단 받고 나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면 되고요. 만약에 허가받지 않고 이렇게 계약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해놓는 제도가 바로 외국인 토지법이다. 자,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일단 구분해보고, 자, 좀 쉬시죠. 쉬었다가 어디 피시냐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일단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있죠? 그거를 페이지가 423이네요. 자,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